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을 썰어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트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중범죄되는 층간소음 미리 방지하려면 빨리 찾아온 더위, 식중독 조심하세요. 응급실 전전하다가 사망, 그 이유는까지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특히 좀 눈에 띄는 주제 있으신가요? 응급실 전전하다가 사망이라는 주제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 네. 사실 이건 죽고 사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이게 누구의 특정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오늘 세 가지의 테마 가운데 가장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 우리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준비된 이야기들 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이슈 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범죄되는 층간소음 미리 방지하려면입니다. 층간소음 정말 문제죠.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곳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적 있을까요? 전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쿵쾅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형태에 살고 있게 되죠. 그만큼 사실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문제만 있을 것 같은데 생생법률쇼에서도 층간소음 관련해서 내가 지금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내지는 또 너무 이웃이 예민해서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사까지 가게 됐다 이런 사연들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법률이슈 토크에서 관련한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경북 김천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70대 A씨가 체포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씨 지난 28일 오전에 김천시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60대 B씨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쿵쿵거리냐면서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이 A씨의 아들이 추가 폭행을 말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부터 또 더 큰 이제 사건으로 번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 싶긴 한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법률 분쟁 예전에도 많았고 특히 코로나19 지나면서 올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은 아랫집이 위층 집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법원 판결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 이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7년 동안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발자국뿐만 아니라 물건 끄는 소리, 쿵쿵쿵 소리, 또 전동식 기계음이 사실 새벽, 밤 가리지 않고 들렸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는데요. 이게 수치로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당시에 층간소음 기준이 43데시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개정된 기준이 39데시벨이거든요. 이걸 초과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씨 결국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B씨를 찾아가서 소음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어쩔 수 없이 법적 소송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송 결과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을 이유로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윗집 가족이 유발한 소음에 대해서 그 정도가 심해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보면서 B씨의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줄어들게 이게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B씨가 소음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서 미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 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 가족이 특별히 민감해서 이 소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아까 제가 이제 층간소음 데시벨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올해부터 이 층간소음 관련 기준이 좀 낮아진 걸로 알려졌어요. 네, 기준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4데시벨 정도 이제 주간, 야간 모두 낮아졌는데요. 그러니까 1분간 등가 소음도라는 게 있습니다. 1분간 소음 이제 발생량을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이제 1분간 등가 소음도라고 하는데 야간, 주간 모두 4데시벨씩 낮췄습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낮에는 39데시벨 그리고 밤에는 34데시벨이 넘으면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43데시벨 또 38데시벨이 기준이었죠. 이 4데시벨이란 정도의 수준은 이제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층간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그 기관들, 뭐 환경부,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웃 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음 관련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집에 뭐 소음 측정기를 하나 둬야 되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이사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찾아가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이 된 일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이 A씨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40대 B씨의 이사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을 찾아가서 이 B씨를 2차례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서 네 엄마 아빠 불러 이렇게 말하는 등 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서 B씨를 찾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A씨의 윗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B씨가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이 출입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이 강한 항의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B씨 2020년 4월에 다른 아파트로 급기야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뒤에 B씨를 찾아온 A씨,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사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 이런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사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봤을 때 재범 우려가 높다라고 하면서 이 외에 다른 전력이 있습니다. A씨에게 이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층간소음을 당해서 이른바 보복소음을 내거나요.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선을 넘게 이렇게 보복을 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사안이 은근히 많네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층간소음 피해를 받다면서 윗집을 괴롭혀온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법원이 선고를 했는데요. 이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8월 초부터
그러면서 보통의 경우 층간소음 도저히나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윗집을 향해서 한 달 동안 지속해서 이 천장, 아파트 천장 막대기를 두드리는 경우 흔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 소음인 거죠. 이 남성도 그와 유사한 이 보복 소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윗집을 향해서 욕설과 고함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에는 이 새벽에 윗집에 올라가서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기도 했고, 더 끔찍한 것은 자기 피를 묻혀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이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층간소음 문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쨌든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이웃 사촌이란 말이 요즘 무색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 심지어 이렇게 칼을 들고 찾아간다거나 이런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자도 하는데, 문제가 이게 결국은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또 조금 더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이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을 하라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좀 중재에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일단 1순위 해결책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응대 방법, 매뉴얼이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층간소음이 층간, 위아래층 문제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벽간소음도 있고 심지어 층간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소음이 근원하는 것인지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벽 너머 이웃집 대화 소리가 들려와서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 벽간 소음 때문에 이 살인 사건으로 번진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호소하는 40대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은 8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 5층에 이 이웃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 직후에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112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B씨의 시신 옆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로 구급대에 발견이 됐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빌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의 가구입니다. 이웃이었는데요.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 건수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B씨를 이 국가수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 이 외에도 벽간 소음과 관련된 분쟁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양평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주민이 냉장고 가동 소리 너무나 시끄럽다, 이렇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 거주하는 이 40대 남성이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과 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층간소음, 벽간소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서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도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층견소음 갈등도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는 층간소음을 넘어선 이웃 간의 다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반려인구가 지금 1,500만에 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금융사가 발표한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타인과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
상당히 많습니다. 약 57%에 달했고요. 주요 분쟁 사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 짖거나 걷는 소리 같은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1%에 달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 사실 이 층간 소음을 능가합니다. 이 층간 소음이 70데시벨입니다. 법적 층간 소음 기준이 1분간 평균 43데시벨이거든요. 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큰 소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식을 강요했다간 이웃 간에 더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 짖는 소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게 이 성대 절제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기계, 또 기구,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대화, 걷거나 뛰는 소리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걸 법적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이 박대수 의원이 소음 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안 반려동물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겠다. 이게 바로 이 법안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소음이라고 하면 사람이 내는 그런 소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려인들이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강아지에게 짖지 말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노릇이고 그렇죠. 참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음을 감소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부분에 의지하고 있고 좀 집을 좀 소음에 좀 취약하지 않게 짓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맞습니다.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들리는 소음이 있다면 구조 자체에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련 법 개정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충격과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 그리고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로 관리 중인데요.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대응 마련에 고심인가 봐요. 네,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준공적 바닥 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 전에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 층간 소음 저감 업무 지침서를 별도로 마련해서 품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골조공사 기관의 관계 법령 및 이 시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또 환경부도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빌라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오피스텔 등에서도 사실 층간소음, 오피스텔 원룸 이런 이 가구 주택 형식의 주택에서도 사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 상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내달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겠다. 환경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 시범 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이런 중범죄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민원과 사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사실 위층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아예 안 들릴 수는 없고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윗집, 아랫집, 이웃집 각자 상반된 그 입장이 부딪히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만 서로 주장하면서 감정 싸움만 지속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층간소음 더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응책 마련을 우리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작은 노력부터 기울이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정부도 층간소음 주의 방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위층에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할 때 24시간 층간소음이 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시간대에 층간소음이 심한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된 시간대를 알려주고 최소한 매트 설치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화법의 문제에서 싸움이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의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층간소음 가해 입장에서도 본인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강하게 처음부터 항의를 하러 가다 보면 미안함이 아니라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층간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발생하고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중재자와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중재자와 관련된 사례 말씀을 드리면 내 아이들 그러니까 이 내 아이들과 사는 싱글맘이 사실 아이가 한 명도 통제하기 어려울 텐데 4명입니다. 통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내는 소음 4명이니까 상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마가 내는 목소리 역시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싱글맘의 목소리까지 이웃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이웃이 중재 서비스에 이 소음 피해를 신청한 사례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들 중재자를 통해서 서로 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도 아이들이 소음 협조를 해달라고 엄마가 얘기한들 그게 아이들에게 100% 적용이 되겠습니까? 소음이 완전하게 그 이후에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로 서로 간에 낙관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분쟁이 종결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뚜렷하게 저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웃과의 태도와 같이 비음향 요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인데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불쾌해서 항의를 하러 가게 되면 위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화는 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웃 간의 태도 때문에 분쟁이 종결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러 가실 때도 내용을 보다 본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항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층간소음을 발생한 가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폭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태도가 층간소음을 분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웃사촌이라는 우리의 이 좋은 말을 다시 회복하려면 서로 좀 이해하는 게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좀 참아내고 또 소리를 유발하면 안 되겠죠.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집을 튼튼하게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보강제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사람들이 그 집이라는 공간에서 저걸 좀 편히 쉴 수 있게 스트레스 없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빨리 찾아온 더위 식중독 조심하세요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어요. 오늘도 한여름 날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 여름에서 가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식중독 위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좋아하는 여름 음식 있으세요? 냉면 굉장히 자주 먹어요. 그렇죠. 네. 냉면 너무 좋은데 저는 또 수박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수박 수박도 미리 썰어놓고 나면 잘못하면 상해서 네. 수박이 또 상해서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맛있는 게 많아서 행복한 여름이지만 좋게 조심해서 먹어야 될 거 필요가 있는데
재작년에 경기 성남구 분당구의 김밥 전문점 집단 식중독 사고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 굉장히 피해가 컸었죠. 네, 그렇습니다. A 김밥 전문점, 유명 김밥 체인점입니다. 이 집단 식중독이 2021년 8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분당에 있었던 이 A 김밥 전문점에서 A 김밥 전문점 두 곳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은 무려 27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던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고양 파주의 김밥집에서도 연이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고양 김밥집에서는 김밥을 먹은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당시 제 기억으로는 몇 달 동안 저도 김밥 안 먹었거든요. 맞아요. 김밥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저도 이동하면서 김밥 점심으로 정말 자주 먹거든요. 그렇죠. 김밥이라는 음식이 간편하기도 하고 영양소도 충분하게 또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국민 점심, 국민 간식, 그렇죠. 국민 점심 이렇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때 문제가 많았었죠. 당시 그 김밥 전문점 집단 식중독 사고는 살모넬라균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살모넬라균 하면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김밥 전문점을 이용했던 식중독 환자 24명 가운데 13명의 가건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고요. 또 이 다른 김밥점 10명 이용자 10명 가운데 5명의 가건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또 행주, 도마 등의 이 주방용품에서 채취한 환경검체의 경우에는 B지점이 20건 중에 1건,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16건 중에서 3건이 살모넬라균 검출이 됐습니다. 다만 계란, 햄, 단무지 등 식품 검체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이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는데 얼마 전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원고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식중독 피해자들 그해 말 8월에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 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이 분식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음식점들 모두가 지하철 인근,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했다라고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 원을, 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여름이고 식중독 사고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에 위자료 판결의 쟁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원인이 뭐냐, 그 원인 분석하는 데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 식중독이 발생을 한 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와가지고 먹었다면 물건을 팔 때는, 음식을 팔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소비자가 보관을 잘못해서 아니면 기한이 지난 다음에 먹어서 네.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뷔페 같은 곳에서 음식을 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 음식들 중에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진짜로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것인지, 이런 점 결국 원인 규명하는 게 항상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소송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나 혼자 식중독이 걸렸을 때 그래도 이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불법행위,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소송이 가능한 게 맞는데, 문제는 네. 집단이 아니다 보면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혼자 피해를 입었다면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근데 네. 그보다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우리 김밥 전문점
판례로 좀 돌아와서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배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 필요하다. 액수가 더 컸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네. 있는 한편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본사가 폐업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가맹점주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소비자들 판결은 지금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수준으로는 해마다 발생하는 식중독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뭐 한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김밥 체인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보기 불편하다 이런 글들을 올리고도 있는데요. 이 소송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 판결이 2021년 8월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였는데 거의 2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식품위생법 관련된 소송 대부분 소액으로 이 결론 나다 보니까 소송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식중독 관련돼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배상 판결의 경우 수십 년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2007년에 부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에서도 원생에게 지급된 배상액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나 그 이후나 지금 배상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게 특정 가맹점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식중독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 브랜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가 사실 뭐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타격을 심하게 입으면서 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이 본사, 그러니까 이 회사 사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온 다른 가맹점들도 이에 따라서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면 본사가 나서서 위생관리하고 또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완전히 컨트롤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이 잘 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죠. 가맹점 모집이 잘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가 부실한 가맹점 퇴출시키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네. 하지만 반면으로 가맹점 모집이 상당히 안 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인기 없는 브랜드들. 이럴 경우에는 개선 요구조차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가맹점이 이 식자재를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매입해서 쓰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위생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중독 사고가 특히 이제 급식을 먹는 학교 내 교육기관이나 회사 구내 식당과 같이 단체 식사하는 곳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 19일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병설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원아, 교사 등 식중독 의심 환자 30여 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원주시 보건소에 접수됐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의심 환자들이 이번 주 들어서 며칠 간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29명의 인체 검체와 칼, 도마, 또 보존식 음용수 등 47개의 환경 검체를 확보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또 학교와 교육당국 등의 협의를 거쳐서 중식급식을 중단하는 권고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올해 봄부터 갑자기 좀 여름 날씨처럼 더운 날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날씨가 오락가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에 식중독 의심 건수가 유난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2배가량 올라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146건이었고요. 의심 환자는 1,605명을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분기 평균 의심 신고 건수 71건이었거든요. 2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일단 식중독 원인 병원체 노로바이러스가 주 원인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식중독이 전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또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인데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침, 오염된 손 이렇게 사람 간의 접촉으로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이 영유아 시설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염이 생겼어요. 이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네. 이 식품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염 증상이 있는 원아의 구토나 설사로 감염이 확산돼서 건강하던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감염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이 식중독 같은 경우는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이 나타나죠. 이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최소 3일에서 5일간 지속되면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바깥 외출이 잦아지고 또 외식이 늘면서 이 식중독 의심 건수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수칙도 평론가님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주 손쉬운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예방 수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손 씻기, 두 번째가 익혀 먹기, 세 번째가 끓여 먹기, 네 번째 세척 소독, 다섯 번째 칼, 도마 등 구분 사용, 여섯 번째 육류, 달걀 등은 조리 전까지 냉장 보관인데요. 이 가운데서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말씀을 드리면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 조리한 후에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심 온도 75도로 1분 이상 가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굴 등 어패류는 좀 달라요. 중심 온도가 이보다 높은 85도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되고요. 또 이 구분 사용. 번거롭다는 이유로 채소 썬 도마에 또 어패류, 육류 다 썰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적지 않거든요. 번거롭더라도 칼과 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이렇게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보관 온도, 이 육류와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음식은 1회 식사량만 조절해서 이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식중독 예방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노로바이러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만약에 본인이 식중독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로바이러스 사람 간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 정도 되니까 하루 이틀 있어보지 했다가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에게 이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 의심된다면 하루 이틀 집에서 이 관련돼서 내 몸 증상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과 좀 조심조심 한다면은 우리 여름철 맛있는 음식들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법률 리스트크 주제는 바로 응급실에 전전하다가 사망 그 이유입니다. 한창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고열 등으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환자들이 피해를 본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쯤에 대구시 북구 이 대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A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A양 발목과 다리를 다쳤고요.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서 2시간 동안 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7개 병원 뺑뺑이를 돈 결과 사실 이 받아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치료 가능한 의사와 병상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체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요.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병원 4곳에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했는데요.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면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 회의 및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 응급실 환자 대상 원내 시설 및 인력 우선 배분 계획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또 119 구급대 전화상 수용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정 명령 이행 기간 동안 A 대학병원에 2억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병원 3곳에
곳에 각각 4,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 B병원과 A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이 허망하게 10대 소년을 보낸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왜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하면 이 길이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119 구급대에게 병원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지금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비단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 그리고 이 8개의 닥터 헬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병실이 다 찼다거나 치료할 만한 의사가 없다. 각각의 병원마다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게 권역외상센터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의학 드라마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데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역외상센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정말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다급한 환자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정부가 해마다 권역외상센터에 10억 원씩의 이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대구의 권역외상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A대학병원이었거든요. 안 급한 수술 환자, 급하지 않은 수술 환자를 퇴원시켜서라도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게 권역외상센터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뭐 이번 이 사건을 봤을 때 방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A대학병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정말 의료진이 없었거나 병상이 없었느냐 돌아보면 병상도 있었고요. 의료진, 경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병상이 없다면서 환자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뭐 수술 의사도 부족하고 열심히 해봤자 이게 돈 되는 환자가 아닌데 이런 어려운 뭐 판단,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가 국내 응급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목소리 큰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재이송, 이 지난해에 7,600건이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서 치료할 전문의가 없다라는 이 내용이 31%로 많았고요. 그리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가 약 12%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응급실을 정말 응급한 환자가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증 환자들도 우선 치료받고 보자라는 생각에서 응급실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증 환자가 응급실부터 찾는 문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건 어떤 우리나라의 응급 체계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든타임 내에 이 치료할 수 있는 응급 의료기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응급 환자들 생명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이송병원을 산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19 구급대가 사실 중증도 환자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응급 의료기관인 인력, 병상, 장비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사실 119 구급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 구급대가 그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개별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매뉴얼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중증 외상 환자가 신고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이 통계에 따르면 약 평균 32분이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분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송의 질이 떨어졌다기보다 현장에서 처치하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송 시간 변화와 무관하게 중증 외상 치명률이 2015년 약 66%에서 2020년 약 5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이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게 다른 것도 현실입니다. 이
격차를 보면 2020년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등은 비교적 20분대로 짧았는데 뭐 경북이나 세종, 강원 등은 30분대에서 40분대 넘어가는 그런 수치거든요. 비교적 긴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관련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뭐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병원들, 지금 병원에 대한 비판과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게 되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놓은 건데요.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또 응급의료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시행 및 교육 이수자 중심 응급처치 교육 지원 봉사자 모집 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과 건강이 정말 직결되어 있는 곳인 만큼 응급체계 시스템 좀 더 공고히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최근 의료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에서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고 큰 혼란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또 환분자의 불편함도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1차 파업에 이어서 지난 11일 2차 파업이 있었는데 이 2차 파업에는 치과 의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사실 치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참여를 하면서 환자들이 휴진 또 단축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것만큼 파업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체감하는 혼란과 이 불안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안을 행사했더라고요. 네,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요. 일단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첨예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 건강의 불안감. 사실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은 혹시라도 병원 파업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이게 바로 거부권의 행사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 양곡관리법과 다르게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충돌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두고 고심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 밀어붙이기식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간호협회 측은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일단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뭐 관련한 근거, 약속, 착오 넘치는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심판 그리고 이 간호사들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준법 투쟁 등의 단체 행동 논의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또 이 보건의료연대가 또 반발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협회가 반발할 것이고 왜 이렇게 의료계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돼야 하는 만큼 해결책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응급실 재이송 얘기로 좀 돌아와 봐서요. 병원의 불법적인 응급환자 진료 거부라는 관행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어떤 의료 체계 시스템 개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어떤 병원에 응급환자 우리는 병상도 없고요 치료할 의사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받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병원들 아까 권역외상센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씩 지금 정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 뭐 전부 삭감을 하든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게 이 지원금을 틀어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환자를 받아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는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 막으려면 지원금 줄이는 게 가장 뭐 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호법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법안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나 각 직역 간의 이 충분한 대화 과정이 없었고요. 충분한 수기 과정 전혀 없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 중요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게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타협점 반드시 찾아서 직역 간의 갈등 푸는 노력,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지금 직역 간의 갈등을 첨예하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화와 타협 전혀 없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법에 간호사, 간호종사 여러 직역들과 관련된 내용들 담겨져 있거든요. 간호사법만 따로 떼어서 만든다는 것, 형평성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의료 체계, 우리 의료진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런 빗발엔 갈등들로 인해 우리 의료진들의 노력이 퇴색되는 일은 또 없었으면 합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짓지도